지금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호황기에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 소비가 늘어나니 자연스레 가격이 오르는 것이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는 아주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엔진은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라는 열기구는 끝없이 하늘로 치솟는 상황. 우리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결코 함께여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점심값,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은 이미 10,000원 한 장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지난달과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뛰었고 대출금리 통지서는 매달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어떤가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임금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성실히 저축하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실질 소득 감소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배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 수준을 넘어섭니다.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멈춥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시장엔 한파가 몰아치는데 당장 먹고 사는 비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지는 역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주는 진짜 공포입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S의 공포가 반세기 만에 다시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팬데믹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때문일까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제 시스템 내부의 균열이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경제적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어렵다는 푸념을 넘어 이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맹철한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무지에서 오고 공포는 불확실성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생존의 길도 보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전쟁의 서막을 엽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불청객이 아닙니다. 경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일시적인 잡음으로 치부하며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계를 잠시 2020년 전대미문의 팬데믹 시기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전 세계 중앙은행은 경제의 심정지를 막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듯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이름 아래 풀려난 천문학적인 돈. 그것은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가상화폐로 흘려들어가며 자산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의 증대라고 착각했습니다. 내 집값이 오르고 주식 계좌가 불어나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물 경제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유동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려했던 파티는 끝났습니다. 음악이 멈춘 자리에 남은 것은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막대한 청구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경제가 활발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공급 측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기업은 물건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징후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대 동반 상승, 그리고 그 속도 차이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치솟으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전가됩니다. 지금 기업들은 원가 상승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쌓여가는 재고 자산의 급증이 목격됩니다. 성장률 그래프는 아래를 향해 곤두박질 치는데 물가 그래프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기이한 데드크로스. 이것이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의 문턱을 넘어 거실까지 들어왔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험한 사이렌입니다. 잔치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고통스러운 숙취를 감당해야 할 시간과 마주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경제학자들에게 난치병이자 악몽으로 불리는 이유는 처방전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방전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정책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면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춰 돈을 풀고 투자를 유도하면 해결되죠. 하지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죽어가는 지금, 중앙은행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순간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면 고삐 풀린 물가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민 경제를 덮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린 형국입니다. 이 딜레마의 충격은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더욱 잔혹해집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단행된 고금리 정책은 팬데믹 기간 동안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했던 이른바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변동금리의 공포는 매달 갚아야 할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리고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쪼그라듭니다. 쓸 돈이 없으니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의 매출은 감소합니다. 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은 늘었는데 대출이자 부담까지 가중됩니다. 결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단 하나, 비용 절감입니다. 신규 채용을 멈추고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하며 투자를 보류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 메커니즘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일자리는 위태로워지고 대출이자는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 자산시장의 거품은 꺼지는데 실물 물가는 내려가지 않는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중산층은 가장 빠르게 붕괴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경제 교과서 속의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밥상과 일터를 위협하는 실체적 공포가 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단지 그 무대와 배우가 바뀔 뿐이다.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위안이 되기는커녕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국경 너머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려 무너져버린 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남미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한때 비옥한 토지와 막대한 석유 자원으로 남미의 보석이라 불렸던 이 나라들은 지금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세 자릿수를 넘나들면서 자고 일어나면 빵 가격이 2배가 됩니다. 화폐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물건으로 바꾸거나 달러를 구하러 암시장을 헤매야 합니다.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용이 원자재 가격 쇼크와 만났을 때 국가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실례입니다. 더 가까운 예로 튀르키예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경제가 산다는 정치적 논리로 경제학의 원칙을 거스르는 역주행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고 서민들은 살인적인 물가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그 대가는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차가운 교훈입니다. 물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들 국가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 10년 가까이 침체의 늪을 헤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극약 처방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뼈아픈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지도는 붉은 경고등으로 가득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덮쳐오는 이 파도 앞에서 우리는 다를 것이다 라는 막연한 낙관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일지 모릅니다. 무너진 국가들이 보내오는 이 피해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추월은 안전할까요?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태풍열하는 부비와 문대고 했습니다. 여감스럽게도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태풍열하는 모모닥가요.
그렇게 되심 한국경 여드른 배서 군자감 묻은들은 이공스럽게도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실이란 태풍류라는 무무닷가요.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실이란 태풍류라는 부비엄물했습니다. 존문고리의 제거인은 틀어들어봄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중군풀이의 제거인은 풀어들어봄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중군풀이의 제거인은 풀어들어봄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중궁돼서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중궁돼서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중궁돼서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중궁돼서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유감스럽게도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코럴은 안전할까요? 중궁돼서 한국 경제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 이검사롭게도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태풍에 그 어느 나라보다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로 먹고 사는 대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환율, 금리, 물가가 모두 치솟는 이른바 3고 현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먼저 환율을 보십시오. 킹달러로 불리는 슈퍼달러 현상은 원화 가치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즉 수입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기업들은 비싼 달러를 주고 원자재를 사와야 하니 채산성이 악화되고 무역 수지는 흑자 행진을 멈추고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경제의 기초 체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의 뇌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수준. 지난 저금리 시대에 빚을 내어 쌓아 올린 부동산 자산 시장이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을 만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값은 하락하고 거래는 실종되는 거래 절벽 속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역외부의 효과가 소비 시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시중의 돈이 은행 예금으로만 쏠리는 영머니 무브 현상은 시중 유동성을 경색시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는 건설사와 금융권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들썩이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한국 경제를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밖으로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치이고 안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착륙의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성장 동력은 식어가는데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형국. 이것이 바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에 가려진 2020년대 중반 한국 경제의 서늘한 민낯입니다. 경제 위기의 최전선에는 언제나 두 명의 사령관이 존재합니다. 바로 나라의 국간을 책임지는 정부, 기획재정부와 돈의 가치를 지키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전장에서 이 두 사령관은 서로 총구를 겨누기 쉬운 지극히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책의 엇박자 혹은 폴리시 믹스 실패 가능성이라 부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명확합니다. 물가 안정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고통스러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고 수요를 억제해야만 미친 듯이 뛰는 물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거듭 천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대출자들의 비명을 자아낼지라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우성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은 끊임없이 재정 지출을 요구합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지원금을 주라는, 즉 경제의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라는 압박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겠다고 돈줄을 쥐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푸는 상황. 이는 마치 달리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엔진만 과열되어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정부의 재정 여력조차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가 끊기니 양도세 수입이 급감합니다. 세수 펑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채수를 내어 재정을 풀면 이는 다시 금리를 자극하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부메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위기가 올 때마다 써먹었던 돈풀기라는 만병통치약은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달콤한 진통제는 이제 내성만 키울 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충격을 조금 늦추거나 분산시키는 것일 뿐 다가오는 파도를 멈출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조적인 개혁 없이 빚으로 쌓아올린 성장의 한계, 그 네모칸 청구서 앞에서 정책당국의 고심은 깊어만 갑니다. 거대한 거시경제의 파도 앞에서 개인은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내 자산과 내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견고한 경제적 방공호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사는 레버리지가 부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레버리지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됩니다. 대출 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비상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자산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입니다. 버티는 자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사면 오른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유동성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 불황에도 꾸준한 현금을 창출하는 우량한 자산, 그리고 실질 구매력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화려한 성장주보다는 지루하지만 안전한 방어주가, 대박을 노리는 투기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경기 침체기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자산 하락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주식 차트를 들여다볼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이중고 속에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웅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화려하지 않고 지루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길수록 봄은 더 찬란하게 다가옵니다. 지금의 위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자산과 경험만이 훗날 다시 찾아올 경제의 봄날에 진정한 과실을 맺게 해줄 것입니다. 정치학자 쉼페터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했습니다. 낡고 병든 것들이 무너져야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롭고 혁신적인 것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냉혹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섭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고통은 어쩌면
지난 수년간 빚으로 쌓아올린 탐욕의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시 다지는 거대하고 필연적인 정화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첫누리는 기억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국가 부도라는 치욕적인 절망 앞에서도 장롱 속 금부치를 꺼내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저력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개선해 기어이 도약해냈던 그 끈기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울 것입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세상, 자산이 녹아내리는 공포는 우리를 끊임없이 위축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위기를 비관하며 시장을 떠날 때 준비된 누군가는 헐값에 우량한 자산을 매입하며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합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부의 질서가 세워졌고 가장 큰 기회는 가장 깊은 침체의 골짜기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닌 냉철한 현실인식, 그리고 묵묵히 버텨내는 인내심입니다. 거품이 꺼진 자리에 드러날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가올 봄을 위해 씨앗을 품으십시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굳어진 그날, 준비된 당신은 더 단단해진 대지 위에서 가장 먼저 풍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이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다큐멘터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